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또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줄여서 앞으로 펀드 자문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법정 자격증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이 자본시장법을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해서 투자 권유, 쉽게 말해서 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펀드 자문인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펀드 자격 시험은 이제 금융 자격증 시험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기본 레벨에 들어갑니다. 기본 자격증. 뭐 중급 레벨도 있고 고급 레벨도 있는데 기본 자격증. 뭐 과거에는 이제 금융 3종이라고 불렀죠. 펀드, 증권, 파생 이 세 개를 금융 3종이라고 했는데 다 이제 기본 자격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 의미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범용 실무 자격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 자문인의 의의로서 자, 여기서 범용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특화의 반대말이죠. 자, 특화는 이제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만 자, 범용이다. 실무 자격증으로서 여러 군데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 업무는 금융투자업의 겸용 또는 부수 업무로서 간단한 신고 절차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이 펀드 판매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뭐 새마을금고 신유 다 포함이 됩니다. 펀드 판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상당한 금융기관들이 다 펀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실무의 범위가 돼요. 금융기관의 수를 따진다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하나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베이직 자격증이다. 네, 베이직이다.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자격 중에서 금융 자격증 여러 개 중에서 기본 자격증인데 자, 그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어떤 기초를 닦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밑에 세 개는 펀드 자문인의 세부 세 과목을 말합니다. 1과목 펀드 일반, 2과목 파생 상품 펀드, 3과목 부동산 펀드인데 위에 보시면요. 이제 요즘 시험을 많이 보시는 투자운용사 자, 은행 FP, AFPK. 요건 이제 대부분 요걸 중급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FP가 고급 레벨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위에 여기서 소개한 4개 시험에 모두 펀드 일반, 자, 펀드와 파생과 부동산의 내용이 다 반영이 됩니다. 시험 범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펀드 자문인 가장 넓게 활용이 되는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데 네, 합격은 당연히 1차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 이후로 상위 레벨에 있는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요긴하다라는 거죠. 자, 펀드와 파생과 부동산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 3종 중에서 증권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파생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상 아주 요긴하다. 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건축을 어때요? 빌딩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죠. 그런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펀드 자문인 과목 자격 시험의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자, 세 과목이죠. 펀드 일반, 파생 펀드, 자, 부동산 펀드 세 개인데 100문항이고요. 자, 70입니다. 컷이 60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과락이 50%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것은 3과목에서 문항수가 작잖아요. 문항수가 작은데 좀 소홀히 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좀 소홀히 하면은 7문항이 과락이 돼요. 그죠? 50%니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펀드 법규. 자, 잠시 후에, 오리엔테이션 후에 이제 이 펀드 법규 학습을 하실 텐데, 자, 이 펀드 법규가 표면적으로 13문항이에요.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5문항, 4분의 1 정도, 25문항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펀드 법규 안에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또 중복이 돼요. 펀드 구성 이외에 일정 부분 또 중복이 되고요. 파생법규, 부동산 법규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 법규부터 확실히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앞에서 말이죠. 제가 튼튼한 기초공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펀드가 시험에 반영되는 부분 이것은 바로 펀드 법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펀드 자문인 전체 내용 중에서 투자운용사, AC, 은행FP 이런 시험에 반영되는 펀드는 자, 이 내용이다. 이걸로 끝이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 강의에 들어갈 때 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진행할 겁니다. 4분의 1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잘 학습을 하시면 향후로도 매우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합격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 사이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고요. 연도별로 나옵니다. 연도별로 그 해당 기관에서는 발표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기준이 18년입니다.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만 19년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연도의 기준인데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이 합격률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펀드 자문위는 어때요? 41%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 3중이라고 부르는 것들, 증권은 48인데, 요건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좀 들쭉날쭉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40%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생은 좀 더 어렵죠? 네, 증권이나 펀드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기 이제 금융 3종이고 투자운용사 32%.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금융연수원에서 2개, 보험연수원에서 하나. 다 국가공인시험이죠. 국가공인시험인데 이건 어때요? 합격률이. 앞자리가 다르죠? 다 20%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게 좀 재밌고 또 우리가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쪽은 높을까요? 합격률이. 잘 보시면 법정이죠. 자, 법정 자격증.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요. 밑에는 컷이 60입니다. 네, 커트라인 60이에요. 여기는 70입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높냐라는 거죠. 네. 자, 이 의미는 뭐냐. 국가공인시험은 요건이 있습니다.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 출제 잘못해서 합격률이 40%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 다음에는 새로 또 출제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렵게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법정 자격증은 그러한 요건이 없고 또 파생의 예를 들면요. 자, ELS가 들어간 특정금전 신탁을 판매하는데 은행에 계신 분들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파생자문인의 자격을 따지 못하면 업무를 할 수 없죠.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면은 합격자 수가 줄어드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업무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어렵게 낼 수 없다 이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법정자격시험은 불완전 판매가 안 되는 수준의 문제 출제를 하고 여기는 70이 컷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패스. 예, 안 되면 페일이다. 뭐 2개 중에 하나예요. 예, 불완전 판매가 안 되는 수준 정도의 문제를 내놓고 네, 통과하면 70은 넘어가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네. 직전 시험의 합격률이 어땠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공인시험과 법정 자격시험의 어떤 시스템이,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법정 자격시험에는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정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꼬아서 낸다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거나 어떤 변칙적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물론 뭐 있긴 하겠지만 매우 범위가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석대로 학습을 하면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학습량이 작다라는 거 아닙니다. 70을 통과하기 위해서, 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학습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넘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지나치게 뭐 꼬아낸다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 정석대로 기본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 이거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펀드 지금 이제 이번에 펀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토마토 패스에 제 인강을 결제하시고 딱 보는데 야, 이거 합격률이 높네. 뭐 설렁설렁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그 초시라는 초시 합격률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이다. 예, 이거의 절반이다라는 겁니다. 초시 합격률은. 그러니까 한 20%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 평균이잖아요. 전체 평균. 예를 들어서 실력 있는 현직자분들은 어때요? 뭐 인강도 안 듣고 그냥 한번 보고 다 합격할 수도 있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중부 계속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는 분들 다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는.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률은 훨씬 더 낮다. 어떤 뭐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다. 아,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률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럼 이제 법정 자격 시험의 특징 설명드린 거예요. 자, 합격률이 부담이 따로 없다. 또 문제행 방식으로 출제한다. 그러니까 매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모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상 문제풀을 물론 뭐 문제풀에서 이제 기본서 개정될 때마다 새로 문제풀은 바뀌겠지만 그죠? 이 풀에서 이제 시험 때마다 돌아가면서 나온다.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순서를 진행하겠는데요. 자,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 종합반 강의가 어떠한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론 문제 융합식이다. 문제풀이를 통한 확실한 이해. 자, 요거 위에 거 먼저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 기본서 이론 강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이게 이원화돼서 제공이 되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서 이론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문제를 바로 풀면서 넘어가는 이제 융합식 강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문제를 풀어야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만 공부해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아주 단순한 부분도 헷갈리게 돼요. 네, 자신이 없어지고. 그거는 출제가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토픽에 대한 여러 시각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드시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융합식 강의고 이러한 강의가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믿고 학습을 하셔도 돼요. 검증된 방식이다. 이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뭐냐면 제가 토마토패스에서 보험심사역 런칭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자, 투자운용사도 런칭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보험심사역의 경우는 업계 1위입니다. 제 강의가. 네, 심사역에 한해서 제가 1타 강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운용사 강의도 지금 그 런칭하고 다 이런 포맷으로 가는 거고요.
런칭하고 이제 세 번째 시험 맞이하고 있는데 아주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높게 나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융합식 강의가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예, 우리 그 통합테스트 후기를 보면은 다른 강의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믿고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세부 내용은 뭐 본 강의에서 보는 겁니다. 직무윤리에 나오는 겁니다. 투자 권유 플로우인데, 자, 이게 이론입니다. 이제 이론도 말이죠. 그 텍스트, 이제 이 강의 교환을 만들 때 제가 뭐 이론이라 그냥 텍스트를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체계화하기 좋게 뭐 이런 그림이라든가 뭐 도표라든가 이걸 많이 활용하니까요. 예, 제 강의 교환 인기 좋습니다. 한번 체험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기본서 문제가 있고, 뭐, 저 문제 타이틀은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잠시 뒤에 또 종합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또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는 또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겠죠. 자, 또 다른 문제, 예, 또 풀어보고. 자, 세부 내용 본 강의에서 다 학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용 문제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렇게 해야 확실히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확실한 좌표를 제공한다. 확실한 좌표. 이제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그 스트레스, 불안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무시 못하죠. 자, 그러나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에는 그런 게 없다. 자, 확실한 좌표를 제공합니다. 등대가 보이는 항해, 등대가 보이지 않는 항해는 매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 뭐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고요. 자, 확실한 좌표가 되는 게 뭐냐? 자,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이제 기본서 문제, 기타 문제를 보완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기출 유형 문제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예를 들어 보여드립니다. 이제 수년간에 이제 걸쳐서 제가 시험 본 분들의 도움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도움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전 범위에 걸쳐서 한 400문항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문제라든가 기타 기출보고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기 한 300문항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와 많다. 뭐 많은 게 아닙니다. 전 범위에 걸쳐서 이 정도면은 자, 특히 이제 그래서 이 400문항이 네, 뼈대가 되는 겁니다. 네. 중심이 되는 거죠. 확실한 좌표. 왜냐? 그 문제 법정 자격 시험은요. 협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 법정 자격 시험은 다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제가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100% 동일하지는 않아요. 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은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은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완성도, 이것이 확실한 좌표 역할을 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문제, 수익자 총회 문제는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익자 총회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쯤에 진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 자, 또 추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파생펀드, 이 과목 파생펀드의 후반부에서 네, 백투백 해지냐, 자체 해지냐, 다이나믹 해지냐, 그때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또 기출 유형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그 바로 직전 시험, 네, 따끈따끈한, 자, 19년 12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최대한 실조 유사하게, 물론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조 유사하게 제가 복원을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바로 직전에 이 문제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형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확실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출유형 문제 400 문항 전 범위에 걸쳐서 이것이 확실한 좌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학습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시험에 또 기출보고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인강 녹화한 이후로 또 시험이 있겠죠. 자, 뭐 이게 펀드는 뭐 3월 시험, 6월 시험, 12월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시험에 나온 게 있다. 기출 보온이 됐다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강의 교환에 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건 이제 투자운용사도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 시험마다 이러한 기출보고 문항을 제가 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강의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통합회에서 제공하는 이 강의 교환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투자운용사 기출보고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 펀드 종류 중에서 혼합자산 펀드를 말하는데 이 부분도 뭐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펀드에서 그 투자운용사와 범위가 겹치는 부분, 요거는 투자운용사의 기출보고 문제도 제가 여러 풀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범위가 같으니까 어때요? 같은 협회 시험이니까 투운사에 나온 거는 펀드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차원에서 뭐 최대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문제. 아까 이제 그 확실한 좌표는 기출유형 문제 400문항에다가 기본서 문제 기타 등등 아까 봤던 최근 기출보고 문항, 투운사 보고 문항, 기본서 문항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업을 하게 되는데 자, 기본서 문항이 매우 중요해요. 네, 이 기본서 문항은 제가 최대한 거의 빠짐없이 제가 강의에서 소화를 해드릴 예정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기본서의 저자가 어때요? 챕터 이론이 끝나고 연습 문제처럼 나오잖아요. 예, 단원 정리 문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본서 문제는 그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했겠죠. 예, 이제 기본서 문제는 쉽게 말해서 메인스트림이다. 네, 하나의 자격증에 패스하기 위해서는 메인스트림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메인스트림. 네, 메인스트림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메인스트림이 뭐냐는 기본서 문제처럼 중요하고 큰 힌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거, 요렇게 표시된 거, 예제. 자, 요거는 말이죠. 이것도 기본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이 기본서 문제는 2019년 현재, 네, 2019년에 이제 기본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 개정이 될 때는 이게 간소화가 됐습니다. 간소화. 자, 그래서 단원 정리 문제도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반 정도 예를 들어 10문항이었다 그러면 5문항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없어진 거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없어진 문제들이 기본서 분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문제들이 시험 범위가 아니냐 또는 뭐 중요도가 떨어지느냐 문제의 수준이 낮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분량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책을 사신 분들은 이 문제를 못 보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기본서 문제, 삭제된 문제 제가 소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메인스트림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는 요거 예제.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 확실한 좌표 역할을 하는 기출 유형 문제, 여기다가 기본서 문제,
또 기본서에서 없어진 예제 문제, 그죠? 또 펀드나 투혼사의 복원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네, 백업을 하게 되는데 보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우리 문제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집은 자습 겸 이렇게 풀어보시면 반복이 되는 효과도 있고 문제가 조금 틀리면 또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제집은 혼자 이렇게 자습하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거나 강의 진행상 필요한 것들을 제가 예제로 따로 끄집어내서 강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OT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핵심 종합반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번째는 융합식 강의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고 검증된 강의로서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믿고 학습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자, 두 번째는 확실한 좌표를 제공한다. 그죠? 확실한 좌표. 네, 공부를 하시면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소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업체 오프라인 강의도 여러 군데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메이저 손해보험회사에서 자격 취득 지원 제도입니다. 물론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자격을 보시면요. 어때요? 일단 인사가점에 들어가죠. 승진에 유리하다 이 뜻인데 자, 3점짜리가 있고요. 2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3점짜리를 보면 어때요? 아주 뭐 유명한 시험들이 있죠. 뭐 보험계리사, 이건 저 보험업계니까 자, 보험계리사, CPCU는 이제 손해보험 언더라이트 국제 자격 시험입니다. CFA, 국제재무분석사죠. 자, 3점이고 또 자격 수당이 월 30만 원 나가요. 여기는 20만 원, 3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공인자 들어가는 거 국가 전문 자격이죠. 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갑니다. 3점 들어가고요. 이제 그 밑에는 인사가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보험업계에서도 투자운용사에 지원금을 준다는 게 좀 재밌죠. 자, A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께 좀 권장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펀드 자문위는 아주 튼튼한 기초공사를 쌓는데 매우 유용하다. 베이직 자격증으로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펀드 자문위는 첫 걸음이죠. 여러분이 이제 금융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걸로 출발하셔가지고 여기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숨에 합격을 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튼튼한 기초 공사를 잘해서 위로 쭉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자, CFP와 손해사정사. 이제 보험업계 특화가 아닌 분이라면 이제 CFP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요거를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두 개의 시험은 아무래도 어때요? 위에 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죠? 물론 이 자체도 이제 고급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인사가점이 그대로 3점씩 부여가 되고 또 퇴직 때까지 월 5만 원이 계속 나가요. 손사의 경우는요, 그 손보업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이제 월 5만 원 주고 보상 업무 파트에서 일하면 추가로 5만 원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위에 있는 이런 공인시험에 대비해서 같은 인사가점이 부여가 되고, 그죠? 이제 그 CFA의 경우는 3년 한이지만 여기는 퇴직 때까지 받는 거니까 아주 좋다. 그래서 이제 자, CFB까지 여러분이 타겟팅을 해서 자, 지금 이제 펀드 자문위는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1차 목표는 합격이지만 위로 CFP까지 가는 과정에서 물 뿌리고 그죠? 이런 그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좋은 과정을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왕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점점 더 커리어가 발전이 되겠죠. 열심히 하시는 만큼 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등대가 보이는 이런 학습 이용할 때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고 더 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그런 저와의 학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바로 이제 본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과목입니다. 펀드 일반. 자, 강조드렸던 펀드 법규. 표면적으로 13문항입니다만은 25문항 정도의 위력이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제 펀드 자문인에서는 뭐 수도 없이 이 단어들을 보게 되죠. 집합투자기구, 집합. 자, 이 집합투자기구다라는 말은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펀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펀드와 같은 말이죠. 펀드와 같은 말인데, 네,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집합투자기구다. 하나의 투자수단, 비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이 용어가 2009년도부터 새롭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지금도 펀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집합 투자 기구 권유 자문 인력 너무 기니까 그죠? 펀드를 같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 투자 기구에 관련돼서 이 또 세 가지 용어가 또 많이 나오죠. 집합 투자 업자. 업자는 이제 회사를 말하죠. 자산 운용사를 말합니다. 뭐 삼성투신이나 뭐 미래에셋, 그죠? 뭐 한국밸류,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 재산은 뭐냐? 펀드를 모집을 할 때, 그죠? 네, 사람들이 이제 펀드를 매입을 해서 전체가 1,000억이 되었다. 이 1,000억이 이제 집합투자 재산이 되는 거죠. 모집한 전체의 사이즈. 자, 이게 집합투자 재산이고, 이 재산은 말이죠. 이제 투자자에게 뭐예요? 돈을 받은 대신에 운용사는 어떤 증거를 줘야 되죠. 이게 이제 수익증권입니다. 집합투자 증권인. 자, 집합투자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빙해주는 이 증권, 유가증권이죠. 집합투자 증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펀드, 집합투자 기구의 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잠시 뒤에 학습을 합니다. 이제 투자 신탁의 경우는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증권. 자, 기본이지만 확실히 체계를 잡아야 돼요. 자, 투자회사의 경우는 이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익증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합투자증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러한 용어들이 있다. 많이 쓰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의 정의입니다.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 자,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돈을 모아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거다.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투자자 책임이다. 그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판매, 권유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 바뀐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전에는 2인 이상의 권유를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권유는 2인 이상이고 돈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도 됐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돈은 2사람 이상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 펀드의 자금이. 집합투자 재산이. 아시겠죠? 그래서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권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은 금전. 이게 모아서 운용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별로 운용한다. 이러면 틀린 얘기죠. 모아서 운용하는 거니까. 투자자별로 운용한다. 이러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요거는 어떤 성질을 말하죠? 요거는 그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 간접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펀드에 투자한 이상, 돈을 낸 이상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해가지고 아,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답답하면 자기가 직접 투자해야 되는 거죠. 간접의 반대가 직접이 됩니다. 내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을 직접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이게 직접이죠. 자, 요 세 가지 포인트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자,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해서 그죠? 판매를 해서 자, 풀링 자금을 모아서 그죠? 투자자 개인 투자자별로 운용 아닙니다. 이제 비슷하게는 투자 일임. 네, 투자 일임의 경우는 투자자별로 운용해야 되는 거죠. 투자 일임은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업, 투자 일임업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모은 이 펀드 재산, 집합투자 재산을 펀드 매니저가 네, 운용하는 거죠. 이 펀드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 합격해야 되죠? 이건 우리 시험은 아닙니다만 투자자산 운용사, 투자운용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네, 운영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것이 이제 집합투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예제는 기본서 문제인데 2019년 개정이 되면서 사라진 문제, 그러나 중요한 문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펀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자, 이제 이런 그 난이도 하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집단성과 직접성, 어때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이제 문제를 한번 접해보면은, 아, 이거는 뭐 바로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집단성과, 이건 풀링이니까, 그죠?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실적 배당, 투자자 평등 원칙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1억을 투자했던 100만 원을 투자했던 어때요? 그 좌수에 따라 한 좌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다. 이 내용입니다.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펀드 자산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 고유 재산과 펀드는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출용 문제. 자, 400개 정도. 정확히 400개는 아니고 400개 정도입니다. 자, 400개 정도에서 첫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출용 문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개념 요소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2인 이상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거. 아시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 판매입니다. 자,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할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풀링된 재산을 어때요? 집합투자 재산을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죠? 이거를 이제 운용한다. 운용, 영어로 매니지. 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 자,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서 귀속한다.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출용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면 이거를 전 범위에 걸쳐서 400개 정도를 확실히 이해하면은 시험에 합격을 못할 리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융합식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자, 공모냐 사모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개 다 각각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자, 투자 신탁 투자 회사가 가장 많은 형태인데 법적 형태로 7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에, 자, 공모 펀드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자,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게 이제 7개죠. 여기다가 이제 사모, 밑에다 사모 들어가면 이제 전체 8개인데 공모는 7가지가 공모 펀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투자신탁,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자, 외우는데
좀 분류를 해나가면서 외우면 더 좋겠죠. 자, 이 7가지는 또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신탁이니까 신탁형이 됩니다. 신탁이니까 신탁형. 그리고 이제 회사형. 요거는 이제 뭐 신탁형이다, 조합형이다는 뭐 끝에만 보면 되니까 회사형이 뭐가 있느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투자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투자합자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회사형에는 4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규약, 그죠? 집합투자규약인데 이 규약의 형태도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 내용입니다. 자, 회사형은 다 정관입니다. 정관. 회사형은 다 정관이다. 신탁은 신탁계약서. 조합은 조합계약이다. 그죠? 단순하죠. 회사형만 잘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먼저 보시면은 집합투자업자. 네, 집합투자업자는 그 펀드를 설정하고 해지하는 사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자산 운용 회사를 말해요. 자, 이제 신탁은 이제 3면 뒤에 나오는데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투자회사는요, 법인이사 플러스 감독이사로 구성이 되는데, 법인이사가 집합투자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를 각각의 형태별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 내용입니다. 위탁자, 법인이사. 투자유한회사는 감독이사가 없어요. 법인이사만 있습니다. 법인이사가, 운용회사 법인이사가 되는 겁니다. 운용회사가 법인이사가 되어서 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운용에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자, 업무집행자, 무한책임조합은 영업자. 요거는 이제, 속속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용사 입장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냈어요. 펀드를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죠? 권리, 증빙 차원에서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데, 투자신탁은 그거를 수익증권이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네, 집합투자증권. 신탁은 수익증권이 되고, 이건 뭐 뒤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2가지는. 자, 투자회사는 주식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출자증권이에요.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펀드 자문인 뿐 아니라 투자운용사나 다른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형태별로 증권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이 내용입니다. 수익증권, 주식. 네. 회사형이지만 주식은요, 주식회사에만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예, 투자회사가 주식회사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아닙니다. 유한회사, 합자회사, 형태가 달라요. 민법상. 이거를 분류하는 게 민법인데, 형태가 다르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출자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상의 펀드의 법적 형태가 아닌 거. 자, 공모펀드 7가지. 그죠? 자, 아닌 게 뭐죠? 네, 투자신탁, 투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는 없죠. 한명회사는 이제 7가지 안에 안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주로 가족회사다 보시면 돼요. 가족회사, 소규모의 가족회사.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가겠습니다. 법적인 형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법적 형태 7가지에서, 자, 공모 7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위에 2개입니다.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2개 위주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용어 그리고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기능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수익증권, 자, 주식, 집합투자증권으로서의 기능은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거. 한 5문항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형 문제.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기준입니다. 2번째 기준은 공모냐, 사모냐. 공모냐, 사모냐. 공모.
public offering, 공개 모집, 네, private offering, 사적인 모집이다.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50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총수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투자 권유한 투자자 총수가 50인 이상인데 50인 이상이면은 공모 펀드다라고 하고 50인이 안 되면 요건 이제 50인 미만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9인 이하. 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50인으로 했느냐? 왜? 이건 저도 모릅니다. 예, 자본시장법 상으로 50인 이상이면은 불특정 다수다. 이제 다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0인 이상이면은 불특정 다수라고 보고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법상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공모펀드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규제. 그 규제가 왜 들어가느냐? 이 공모형의 50인 이상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호는 어때요? 이 공모형에 적용되는 규제가 대부분 다 면제가 된다. 3호는 그래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회는 있죠. 대신에 이제 높은 수익의 기회도 있고 대신에 손해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이거를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뭐 30인 또는 70인 이렇게 정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50인으로 이렇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네, 모집에 있어서 진실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어쨌든 공모형의 50인 이상이면은 불특정 다수고 여기 이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 중에 하나가 증권신고서 제출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가 환매 여부, 환매. 환매다라는 거는 자, 이것도 이제 용어가 좀 재밌는데요. 자, 펀드는 자, 주식 먼저 보면요. 주식을 우리가 매매할 때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처분하고 팔았다 그죠? 매수했다고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펀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이제 펀드는 매수 매도다라는 말보다는 판매 그리고 환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판매. 그러니까 투자자가 사는 거를 회사 입장에서 판매다라고 하고요. 네, 투자자가 매도하는 거를 환매. 네, 판매한 거를 돌려다오. 환매가 됩니다. 환매. 그래서 이제 환매 여부는 어때요?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환매가 가능한 것이 개방형이고요. 환매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 폐쇄형입니다. 환매가. 자, 그러면 환매라는 건 뭐죠? 환매라는 거는 이제 환매 의미가 이제 회수의 의미가 있죠. 투자 자금 회수하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환매의 의미가. 두 번째는 이제 운용자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펀드의 구조상, 집합투자기구, 비클의 구조상 어때요? 내가 돈을 내면 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아서 풀링해서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간섭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전화해 대고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돈을 빼는 것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강력한 위력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견제 수단으로 이제 환매가 되는 건데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다 개방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환매가 안 되는 거 뭐냐? 환매가 안 된다면 내가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까? 그죠?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폐쇄형은요.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제 개방형의 경우는 자,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한다고 치면 자, 폐쇄형은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규모가 안 변해요. 그런데 개방형은 또 새롭게 투자자들이 살 수도 있고요. 또 환매하고 나갈 수 있다. 자유롭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은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을 거죠. 또 안 좋으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개방형인데 이제 어떤 운용자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폐쇄형을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거라든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다. 이거는 시장에서 만일 투자자가 환매한다 요청을 해도 잘 안 팔리겠죠. 그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거를 폐쇄형으로
설정해서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형의 경우는 환매가 안 되지만 환매의 어떤 보완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대신 거기서 이제 매도해서 그 매도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폐쇄형에서 90일 이내 상장을 해야 된다. 자, 정리하면 분류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환매 여부에 따라 환매가 되는 거는 개방형, 환매가 안 되는 거는 폐쇄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환매가 안 되는 대신에 자, 폐쇄형은 뒤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환매가 안 되는 대신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90일 이내 상장해야 된다. 설정 설립일로부터 90일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이 90일을 못 맞추면요. 이거는 과락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면 개방형은 자유로운 겁니다. 추가형이다, 단위형이다는 뭐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제 신규로 진입과 진출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진출이 이제 빼는 거, 환매가 된다. 개방형이고요. 환매가 안 된다가 자, 폐쇄형이 되고 환매가 안 되는 대신에 환매 수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거 90일 내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세 가지 한 번 더 보시면 자, 첫 번째 법적 형태였죠. 네, 법적 형태 7가지. 자, 두 번째는 50인 이상이면 공모 아니면 사모. 자, 세 번째가 환매가 되느냐 개방형. 안 되면은 폐쇄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나누는 기준이 뭐냐, 요거로 같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류에 있어서 주된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이다, 부동산이다, 특별자산이다, 혼합자산이다, 단기금융이다. 이건 이제 그 펀드 법규 안에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자다가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이렇게 잠꼬대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주된 투자 대상 5가지, 이게 다른 말로 자본시장법상의 분류입니다. 네, 자본시장법의 펀드 분류는 이렇게 5가지를 한다 이 뜻입니다. 주된 투자 대상, 증권에 투자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주된 투자 대상을 기준으로 5가지인데, 네,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분류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류, 특수한 형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환매 금지형이다, 종류형이다, 전환형이다, 모자형이다, 네, 상장 지수형이다. 앞에 것보다는 약간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확실히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3면 관계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수고하셨고요. 일단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문제집 교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문제집의 3페이지 보시면요. 그 문제집을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하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요. 매 시간마다 마지막에는 우리 문제집으로 훑어가는 과정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법규 첫 번째 집합투자기구 개요 나오죠. 자,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PPT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자습하시면서 보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충문제 1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네, 50인을 기준으로 공모, 사모, 환매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이다. 그리고 법적 형태 공모 7가지, 여기다가 사모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공모 7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다? 투자 신탁과 투자 계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핵심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가급적 말이죠. 특별한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 예제로도 소개해드리고 따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여러분께서 자습하시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에 공모, 사모에 대한 내용. 여기 그 강의에서 한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거니까 확실히 좀 체크하시고요. 자, 보충 문제 2번은 이제 법적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자, 3번이
투자 자금 회수뿐 아니라 운영업체에 대한 통제 수단, 환매죠, 환매. 환매가 되는 거, 환매가 되는 것이 개방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신탁의 삼면 관계. 이제 그 본격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한 40강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40강 동안 저와 함께 완강을 해 나가신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